태평양은 우리 모두의 바다야. 일본의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모르는 거야? 한 일본 여성이 외국 유명 대학교의 교수님 앞에서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키라고 해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일본 대학생이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써보는데요. 사실 이런 사연 제보는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이 이야기는 제 가족,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경험을 통해 제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관한 거예요.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도쿄라고 하면 번화한 네온사인과 빽빽한 빌딩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아빠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기술자로 일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겉보기엔 화목한 집이었지만 한 가지 주제가 나오면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빠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시다가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을 쉬셨어요. 한국은 왜 자꾸 일본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 경제도 힘든데 후쿠시마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까 짜증나네라며 TV를 꺼버리신 적도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인 문제로 한국에 깊은 반감을 갖고 계셨는데 K-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건 그냥 유행일 뿐이야. 진짜 문화는 일본에 있어라고 자주 하셨어요. 엄마는 별 말씀 안 하셨지만 아빠와 할아버지의 의견에 묵묵히 동조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집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멀리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 영향이 이어졌어요. 친구들이 BTS 콘서트 가자며 들떠있을 때 저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러나 하며 비웃었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친구들에게 일본 음식이 더 맛있잖아라며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꿈은 달랐어요. 저는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미국 대학들이 연구 시설도 좋고 글로벌한 시각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유학을 결심했어요. 유학을 향한 첫걸음과 부모님의 반대. 부모님은 처음엔 유학을 반대하셨어요. 굳이 외국까지 가야 하냐면서 걱정하셨죠. 특히 할아버지는 미국은 위험해. 일본에서 공부해도 충분하지 않냐라며 저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이 센 편이에요. 하고 싶은 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환경 문제를 제대로 배우려면 미국에서 공부해야 해요. 저를 믿어주세요라고 간청했죠. 결국 부모님도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작년 가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평양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기숙사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처음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라고 다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로 강의를 듣는 것도 과제를 쓰는 것도 버거웠어요. 일본에서는 조용히 수업을 듣는 스타일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해서 낯설었어요. 시차 적응도 문제였고 문화 차이도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지만 미국에서는 친구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다부진 성격이라 힘든 상황에서도 버텼고 곧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먼저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는 밝고 털털한 성격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자기 기숙사에 저를 초대해서 타코를 만들어줬어요. 손으로 반죽한 토르티아에 신선한 생선살을 얹어서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라며 웃었어요. 그 타코는 정말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문득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려면 바다가 깨끗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중요한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으로 인도에서 온 라울을 만났어요. 라울은 조용한 편이었지만 캠퍼스 클럽에서 열린 볼리우드 댄스 파티에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나 춤 못 춰라며 빠지려 했는데 라울이 그냥 따라해봐라며 손을 잡아줬어요. 땀 흘리며 춤추다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파티가 끝난 후 라울이 인도해야 하는 플라스틱 문제로 골치 아파라고 툭 던진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류를 사랑하는 미국 친구 에이미를 만났어요. 에이미는 금발에 키가 크고 활발한 애였는데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 캠퍼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에이미가 사키, BTS 새 앨범 들어봤어. 진짜 대박이야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유행 아니야? 라고 툭 던졌더니 에이미가 너무해.
하며 살짝 삐졌어요. 그래도 에이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저를 자기 방에 불러서 BTS 콘서트 영상을 틀어줬어요. 무대가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저도 모르게 나쁘지 않네 하며 조금 흔들렸어요. 에이미는 떡볶이까지 만들어줬어요. 빨간 양념에 놀라서 이게 뭐야? 했더니 한국 음식이야. 맛있지? 하며 웃었어요. 맵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그날 밤 에이미랑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새벽까지 떠들었어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점점 K문화가 재밌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했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족의 말을 믿었어요. 일본을 괴롭히려는 핑계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한국에서 온 민수라는 애와의 일이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환경학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저랑 잘 맞지 않았어요. 한 달쯤 전 수업에서 해양 오염 주제로 조별 과제를 했어요. 저는 일본 연안의 쓰레기 문제를 발표하려 했는데 민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도 다뤄야지라고 했어요. 저는 발끈했어요. 정부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왜 자꾸 문제 삼아? 라고 쏘아붙였죠. 민수는 사키, 너 진짜 모르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거슬렸어요. 결국 과제 주제에서 민수의 의견을 빼고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민수가 일본인이라 감싸는 거지 라고 빈정거렸어요. 저도 화가 나서 너야말로 한국인이라 깎아내리려는 거 아니야? 라고 쏘아붙였죠. 그 뒤로 민수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저는 속으로 한국 애들은 역시 일본을 미워하나 봐라며 더 확신했어요. 그렇게 민수와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환경학 수업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북적였고 저는 맨 앞줄에 앉아서 필기할 준비를 했어요. 교수님은 50대 중반쯤 되는 분으로 목소리가 크고 열정적이셨어요. 강의 주제는 해양 오염이었고 중간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2025년 3월 현재 일본은 11차 방류를 진행 중이에요.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할 계획이죠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가족이 늘 그건 안전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교수님,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했고 IAEA도 승인했잖아요.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그때 민수가 손을 들었어요. 민수는 사키,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 90 같은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연구가 많아요. 태평양은 우리 모두의 바다잖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건 한국에서 과장하는 거잖아. 희석하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문제 삼아? 라고 쏘아붙였어요. 민수는 한국 연구에서 5년 후면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왔어. 그건 데이터야 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민수 말이 맞아요 라며 해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 빨간 점들이 일본에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삼중수소는 제거가 어렵고 다른 물질은 생물에 쌓일 수 있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으니 벽에 붙인 재활용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구를 지키자라는 문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창밖 태평양이 검게 반짝였어요. 그 바다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다음 날부터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본 정부와 IAEA의 발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연구자들의 논문도 읽었어요. 삼중수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류의 흐름, 생물 농축 가능성,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가족의 말만 믿고 편견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민수와 부딪히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환경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환경학 강의실은 늘 그렇듯 학생들로 북적였고 저는 맨 앞줄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조금 낡은 느낌이 있었는데 벽에는 세계 지도와 해양 생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셨고 늘 최신 연구 자료를 들고 오셔서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죠. 그날 수업 주제는 해양 오염이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부터 기름 유출, 그리고 방사능 오염까지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될 때쯤 교수님이 프로젝터 화면을 바꾸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은 늘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말했거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은 11차 오염수 방류를 진행 중이에요. 계획에 따르면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앞으로 30년간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게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논란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제가 좀 고집 센 성격이라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해서 안전하다고 발표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그 계획을 승인했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고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사키.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민수였어요. 민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지난번 조별 과제 때 저랑 크게 다퉜던 애예요. 그때 민수가 너 일본인이라 감싸는 거지 라고 빈정거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민수가 말만 꺼내면 저는 짜증이 났어요. 민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스트론튬 90이나 세슘 137 같은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태평양은 한 나라만의 바다가 아니잖아요. 이 결정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순간 욱했어요. 그건 한국에서 과장한 거잖아. 오염수를 희석해서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 왜 자꾸 문제 삼아라고 쏘아붙였죠. 사실 민수랑은 이미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조별 과제 때 오염수 문제를 발표에 넣자고 했을 때 제가 그건 필요 없다고 잘랐고 발표 후에 민수가 저를 비판하면서 사이가 더 틀어졌거든요. 그 뒤로 복도에서 만나도 서로 외면했어요. 저는 민수를 일본을 미워하는 한국인으로 봤고 민수는 저를 일본을 무조건 감싸는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차키, 한국 연구에서 방류 후 5년이면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왔어. 그건 과장이 아니라 데이터야. 교수님이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민수 말이 맞아요. 여기 자료를 보세요. 그러더니 화면을 클릭해서 태평양 해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셨어요. 빨간 점들이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 미국, 심지어 멕시코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종합한 거예요. 삼중수소는 물에 섞여서 제거가 어렵고 다른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물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정부 발표만 믿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제가 믿었던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옆에 앉은 에이미가 사키, 괜찮아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오염수 방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은 ALPS라는 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한다고 하지만 이 설비가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삼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물과 비슷해서 분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런 물질은 해양 생물에 축적되면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서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족이 늘 외국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교수님의 설명은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자료를 띄우셨어요. 여기 보세요. 태평양의 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일본에서 방류된 물질이 한국과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에요. 물론 희석되면서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연구 중이에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생선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면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어요. 맞아요. 2023년에 일본 어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었죠. 그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과학적 논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예요. 수업이 끝날 때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민수와의 대립도 마음에 걸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데이터와 사실이 제 생각을 뒤흔들었다는 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제 방은 3층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태평양이 살짝 보였어요. 저녁이라 바다가 검게 반짝였는데 그 물결을 보니까 교수님과 민수의 말이 더 실감났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책상에 앉았는데 벽에 붙여놓은 재활용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구를 지키자라고 썼던 그 문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태평양은 우리 모두의 바다잖아요. 저는 환경을 지키고 싶어서 미국까지 왔는데 정작 제 나라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걸까? 사실 저는 고집이 센 편이에요. 일본에서 고등학교 동아리 할 때도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혼자 기획해서 반 친구들 50명을 설득했어요. 교수님이 잘못된 통계를 쓰면 바로 지적할 정도로 당찬 성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족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오염수 문제도 일본을 괴롭히려는 핑계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교수님과 민수가 보여준 데이터는 제 믿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염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025년 3월 기준으로 11차 방류가 진행 중이고 아직 탱크에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남아있다고 나왔어요. 정부는 ALPS로 정화해서 안전하다고 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삼중수소와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 어민들이 반대한 기사도 찾았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환경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수와의 감정적인 갈등은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보다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차점 조사 결심과 앞으로의 다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보며 고민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환경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어요. 오염수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자. 그리고 민수랑도 다시 얘기해봐야겠어. 민수와의 갈등은 여전히 꺼려졌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환경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바다는 국경이 없잖아요.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오염수 문제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편견에 갇혀 있으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친구들이나 교수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배우고 고민하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의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방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일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해서 반 친구들 50명을 설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민수와의 대립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보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먼저 저는 도쿄전력의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11차 방류가 진행 중이고 아직 탱크에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남아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도쿄전력은 ALPS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해서 안전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의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IAEA는 2023년에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토한 후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보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문장도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럼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라는 뜻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 다음으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린피스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료에는 ALPS 설비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스트론튬 90이나 세슘 137 같은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 2023년에 일본 어민들이 방류에 반대하며 시위를 했다는 기사도 찾았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일본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놀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자료를 찾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노트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머리가 점점 복잡해졌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날 도서관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캠퍼스 도서관으로 갔어요. 도서관은 태평양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있어서 창가에 앉으면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환경과학 서가로 가서 해양 오염에 관한 책 몇 권을 빌렸어요. 그중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책을 펼쳤고 삼중수소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책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으로 비슷해서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또 해양 생물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키, 여기서 뭐해? 에이미였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오염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에이미는 제 옆에 앉더니 그 수업에서 민수랑 다퉜던 거 아직도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에이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도 케이팝 좋아하잖아. 한국 문화가 너무 생생해서 사랑하는데 바다가 오염되면
그 문화도 위험해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한국 아이돌이 참여한 환경 캠페인 영상을 보여줬어요. BTS 멤버가 지구를 지키자고 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런 캠페인도 있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에이미가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런데 일본을 비판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툭 던졌어요. 에이미가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사키. 이건 비판이 아니라 사실이야. 바다는 모두의 거잖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에이미는 한숨을 쉬며 너 진짜 고집 세다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조금 미안해졌어요. 에이미와 대화한 후 저는 캠퍼스 잔디밭으로 나갔어요. 거기서 멕시코 친구 마리아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밝고 털털한 성격으로 전에 저에게 타코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저는 마리아 옆에 앉아서 마리아, 태평양이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었어요. 마리아는 책에서 눈을 떼며 우리나라 어부들이 걱정할 거야. 태평양은 해산물의 원천이잖아. 멕시코에서 생선 타코를 먹으려면 바다가 깨끗해야지라고 했어요. 저는 맞아. 바다가 오염되면 생선도 위험해지겠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사키, 너는 일본에서 왔으니까 더 잘 알지 않아?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했잖아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하지만 최근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경 문제는 항상 복잡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시각을 봐야 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인도 친구 라울을 만났어요. 라울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라울, 오염수가 인도에도 영향을 줄까라고 물었어요. 라울은 당연하지. 환경 문제는 국경을 안 가려. 인도 해안도 플라스틱 문제로 힘든데 오염수까지 오면 더 심각해질 거야 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라울은 모두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일본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 문제가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평양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바다는 모두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식당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말을 꺼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무슨 얘기라고 물었어요. 저는 오염수에 대해 조사해봤어. 내가 말한 데이터도 찾아봤고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겠어라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사키. 나는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알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 미안해라고 사과했어요. 민수는 괜찮아. 나도 말투가 좀 강했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민수와의 갈등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한국에서는 수산업이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민들이 생계를 걸고 반대하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더라. 우리 모두 같은 입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태평양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바다가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인도 모두의 바다라는 걸 실감했어요. 조사하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은 외국이 과민 반응한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본 자료와 친구들의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환경을 지키고 싶어서 미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더 깊이 조사하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통해 제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며칠 전 저는 기숙사 방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밤새 조사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태평양이 살짝 보였어요. 제가 적어놓은 노트를 다시 보니 2025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11차 방류를 진행 중이고 아직 100만 톤이 넘는 물이 탱크에 남아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방류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떠올랐어요. 저는 커피를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 근처의 태평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바다가 언젠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학교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반을 설득해서 작은 변화를 만든 적이 있죠. 이번에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날 오전
저는 캠퍼스 도서관으로 갔어요. 태평양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죠. 최근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국 친구 에이미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해줬고,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는 바다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인도에서 온 라울은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고, 한국 친구 민수는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저를 자극했어요. 저는 노트북에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제목을 적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아빠는 외국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일본 기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태평양은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에요. 한국, 미국, 멕시코, 인도,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바다예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퍼지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노트에 하고 싶은 말을 적었어요. 가족에게는 조사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득하고, 친구들에게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아리 활동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서관에서 돌아와 기숙사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의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카메라를 세팅하고 심호흡을 한 뒤 녹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노트를 보며 이어갔어요. 태평양은 우리 모두의 바다예요.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면 한국, 미국, 멕시코, 심지어 인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해양 생태계와 사람들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일본에 돌아가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아빠에게는 이건 과민 반응이 아니라 데이터예요라고 말하며 자료를 보여줄 거예요. 할아버지에게는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게 일본의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라고 설득할 거고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환경 문제는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11차 방류가 진행 중인 이 순간, 우리도 무책임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주제를 조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함께 해주세요. 녹화를 마치고 창밖을 봤어요. 태평양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편집을 시작했어요. 영상을 편집하다가 잠시 쉬려고 기숙사 라운지에 나갔어요. 거기서 에이미, 마리아, 라울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 옆에 앉아서 나 영상 찍었어. 일본 사람들에게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에이미가 정말 잘했어. 나도 도울 일 있으면 말해라고 했고, 저는 내가 보여준 환경 캠페인 영상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었어라고 대답했어요. 마리아는 사키, 너 대단하다. 우리도 뭔가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라울은 환경 문제는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내 영상이 시작이 될 거야 라고 격려해줬어요. 친구들의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고마워.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데이터를 보여주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요. 캠퍼스에서 친구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환경 문제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해요. 바다는 국경이 없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배우고 고민하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해외에서 유학 중인 사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만 하스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뜨겁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스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다시 뜨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세요.